독도 문제가 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에 이미 우산국과 울릉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조의 모든 지도들은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 우도 등으로 표기된 독도를 명료하게 그려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고문원들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조선의 울진현에 소속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그 이유인즉 간단하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비로소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의 현 고시로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명명하고 그 영토를 비밀리에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타국의 간섭을 두려워해서 슬쩍 현 고시 정도로 집어먹어버렸고 결국 그해 11월에 을사늑약을 맺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먹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먹은 것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먹은 것과 분리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해방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선점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억지 춘향의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므로 말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부속 도서도 다 일일이 명기해야 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소한 국제법상의 레토릭이 있지 않다. 국제법이란 항상 강자의 편익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우리 민족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순간도 버리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인들이 자신의 역사, 자신들의 불행한 만행의 과거에 대하여 일말의 도덕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본의 역사는 근원적으로 부도덕한 것이다. 그들은 아시아의 지배자, 아시아의 침략자로서만 그들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결코 외로운 섬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섬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섬이다. 그것은 몇 톤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며 우리 민족 영토의 전체인 것이다. 일본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서구 열강 세력을 제외하고 최초로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나라가 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10년 전 일본이 저 자세로 천진조약을 맺었던 때와는 대조적이었다. 천진조약 때는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천진을 가야만 했지만 시모노세키 조약 때는 이홍장이 일본 시모노세키로 와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이홍장은 일본 자유당의 한 광신자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일본은 대만 팽호섬을 할양받고 은 2억 량의 배상금과 4개 항구에서의 특권을 획득했다. 그런데 청일전쟁은 갑오, 동학, 민중 항쟁의 진압을 구실로 양국이 충돌하여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동학혁명이야말로 아시아의 지도를 바꾸어 놓기 시작한 국제 정치사적 대사건이었다. 일제의 침략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동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비록 일제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일제 침략의 필연적 대세를 감지한 조선민중이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데 그 결정적 의미가 있다. 그들의 기치는 척양척외였고 보국안민이었다. 조선인들은 조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내부적 모순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개화나 근대라고 부르는 모든 사상을 뛰어넘는 생명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을 외치는 위대한 철학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사상을 이해 못하면 20세기 모든 사조의 뿌리를 이해할 수 없다. 19세기 말에 이미 가보 동학 민중항쟁이라는 거족적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하면 25해 이후에 3.1운동이라는 거족적 민중항쟁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지금 저 보이는 금곡산 안태봉 밑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저 작은 마을이 바로 수훈 선생이 태어나신 가정일리입니다. 1824년 10월 28일 새벽닭이 꾸규 하고 울었을 때 수훈 선생은 고고지성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용담 구미산이 사흘 동안이나 울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여명의 울림이었고 개벽의 울림이었을 것입니다. 최수훈은 정무공 최진립의 7대손이다. 최진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장군이다. 수훈은 어려서부터 정무공 할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것은 소년 수훈의 강렬한 민족의식이었다. 여기 이 묘비 앞에 쓴 글씨를 보면은 최재우 스승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참 잘 만들어진 묘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재우라는 분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에 이 양반을 따르던 소위 우리가 지금 동학교도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자신을 교도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최재우를 선생님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당대 이미 벌써 나라가 기울어져 간다. 뭔가 근원적으로 우리나라가 변혁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 양반의 그 기치가 척외인데 그게 무슨 서양을 배척하고 외놈을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외적놈들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서양놈들을 우리가 배척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미 최재우 선생의 정신은 그 후대 20세기에 걸쳐서 열렬하게 전개된 독립투사들의 모든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 독립운동사, 독립사상사를 이 동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훈은 기나긴 방랑과 정신적 고투 속에서 득도했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감지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기독교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려 했다. 그의 득도는 민중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위기를 감지한 조선왕조는 그를 처형했다. 그러나 수훈의 처형이야말로 조선의 개벽의 시작이었다. 나 도올은 지금 수훈이 득도했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수훈은 그때 이렇게 읊었다. 구미용담 찾아드니 흐르나니 물소리요 불효한 이내 마음 그 안이 슬플소냐.
오작은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 듯고 송백은 우룰하여 청절을 지켜내니 불효한 이내 마음 비강회심 절로 난다. 저는 바로 수은 선생이 득도하신 곳에 서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풀 한 포기가 수은 선생의 득도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득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관의 발견이었습니다. 수은 선생은 기나긴 방황생활을 통해서 외세를 대변하는 서양의 기독교와도 심각하게 씨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학에 대립되는 새로운 동학이라는 개념을 창안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그 동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곧 인간은 시천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곧 하늘입니다. 바로 이 인내천 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모든 20세기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저가 되었던 것이죠. 용담에는 아직도 수은이 득도할 당시의 폭포수와 샘물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수은 선생의 그 득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을 뛰어넘는 사회적 실천이었습니다. 수은 선생께서 득도를 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두 여종을 하나는 자기 큰 며느리로 삼으시고 하나는 자기 양딸로 삼으셨습니다. 역대 영의정 집안의 우당 이회영도 1910년 경술 국치를 당하자 전답을 팔아 서간도로 떠나면서 노비를 전부 해방시키고 외쳤다. 그대들은 이제 독립군이다. 안동의 99칸짜리 대갓집 임청각의 종손 석주 이상용도 노비를 해방시키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고 서간도로 떠났다. 기엄하다, 기엄하다, 아국운수 기엄하다. 개같은 외종놈아, 너희 신명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해서 이 땅에 와서 무슨 은덕 있었던 거,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조선 땅에 남겨놓은 은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같은 외적놈이라고 이미 용담유사에서 통탄하시고 계신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바로 독립운동,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이 모든 운동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그 개같은 외적놈이 이 땅을 다시 짓밟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 민족은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열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 자각이 모든 우리 민족사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각을 동학도들은 개벽이라고 불렀고, 이 개벽의 새로운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1863년) 12월 10일 날 새벽에 용담에서 수은 선생님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내 그냥 이 양반을 서울로 보내버려요. 압송하는데, 그걸 그냥 묶어가지고, 말 위에다가 그 엄동설안에 말에 태워서 13일 만에 서울의 과천까지 올라가요. 그때 마침 철종이 승하라고 고종이 등극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사안은 여기 서울서 다룰 필요가 없다. 다시 그냥 대구 가명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쪽으로 오신 게 대구 가명에 수감된 것이 그 이듬해, 그러니까 1864년 1월 6일이란 말이에요. 1월 6일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그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정월 2월 이때니까 엄동설안에 수훈선생 이 앞에 큰 칼차고 앉아있고, 관찰사 서원순이 여기서 한 달 동안 수훈선생을 4차례나 신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계가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서 내려오기를 처형하라.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죄목인 줄 아십니까? 이 양반은 그렇게 평생을 서학과 투쟁하고 이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간다고 하는 그 어떤 망국의 위기를 느끼면서 외친 동학이었는데, 그 죄목이 뭐냐 하면은 결국 서학쟁이로 몰려 죽어요. 수훈은 서학에 대항하여 동학을 창도했지만 결국 서학, 즉 천주학쟁이로 몰려 죽었다. 그의 죄목은 좌도 난정이었다. 그것은 20세기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운 그 수많은 지사들이 빨갱이 좌익으로 몰려 죽는 것과 똑같은 논리였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엔스가 못 가게 내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죠. 결국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말 구한 의병이라든가 모든 독립 투사들의 그런 활동이 결국 이 동학이 실현하고자 했던 어떠한 사상과 그 국정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결국 실현하는 방향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쓰라린 역사를 생각해 볼 적에 우리 민중은 자각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장 이해 못한 것은 당시 썩어빠진 조선 왕조의 정부였을 뿐이라고 말해요. 이 역사는 민중이 이끌어가는 역사지 왕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벌써 조선 왕조 말기에 우리 민족은 새로운 민중의 역사를 이미 구상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일본 놈들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분단의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화당에서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민중들이 저절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외세의 침탈이나 자국의 어리석은 대처에 모두 정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땅은 결국 민중 스스로 지켜온 것이다. 수훈에 처형당한 모가지는 바로 이 남문밖에 걸려 있었다. 수훈 선생이 돌아가기 직전에 해월 선생을 만나서 남긴 4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비원주, 높이 나르고 멀리 뛰어라. 물론 이 말씀은 수훈 선생이 해월 선생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훈 선생의 이 마지막 한 말씀이야말로 지금도 이 조선 팔도의 허공에서 이렇게 유령이 돼서 떠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민족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높이 날라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한민족의 정신세계는 끊임없이 높게 솟아 고양되어야 된다.
멀리 멀리 뛰어라. 우리는 이 땅 끝같이 이 조선민족은 멀리 멀리 뛰어가는 그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최수우는 죽음을 예감하고 이미 경주 마북동 검등골에 살고 있던 최경상이라는 인물에게 도통을 전수했다. 그가 바로 해월이다. 해월은 수운의 말대로 정말 높이 나르고 멀리 뛰었다. 수운이 처형될 1864년 당시 동학도라고 해봐야 겨우 3,000명 미만이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갑오 민중혁명 당시 전국적인 포접제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해월 한 사람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최장기 도발익군이었고 조선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조직의 명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를 지탱한 것은 동학이 표방하는 인간의 진실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고부 농민의 관아 습격 사건이 그것이다.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막상 고부를 가본 적이 없었다. 고부를 와서 나는 너무도 많은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아이고. 면사무소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고부 관아터에는 고부 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고부 향교가 옛 모습대로 남아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94년 1월 10일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여명이 이렇게 쫙 비춰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관아를 습격하는 그 의분에 찬 농민들이 여기를 그 습격하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참 그 장면이야말로 동학혁명의 새벽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근대사의 여명이라고 말해야겠죠. 고부민요라 하면 요즘 감각으로 조그만 면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넌센스다. 고부는 당대 호남 곡창지대의 주축을 이루는 거대한 군이었다. 고부군의 규모는 이 향교의 스케일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부 향교는 서울의 성균관 대서류의 버금가는 중설위의 규모였다. 부안, 고창보다 고부가 훨씬 더 큰 군이었다. 우리가 대꾸만 지금 와서 이 고부를 조그만 이 면으로 대꾸만 이 착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결국은 행정구역 통폐합을 할 적에 이 거대한 이 고부군을 나눠버린 거죠. 예, 강제 해체 당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부안, 고창, 정읍 이런 데를 다 찢어버렸죠? 예, 이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 보복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지금 원래 고부군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면서 전부 찢어버리고 조그만 면으로 전락해버렸지만은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군이었다. 그래서 저 두승산 자락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호남평의 일대가 다 보인다며. 전부 보이는 곳이 당시는 고부군 영역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고부군에서 조병갑이
여기 와서 그렇게 뭉기적거린 이유가 설명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아, 이놈이 어디 딴 데로 발령났는데도 안 가고 뭉기적거렸다며? 예, 그래서 1894년 1월 30일자로 익산군수로 발령을 받았는데, 응. 익산은 아주 그 당시는 초라한 그런 고을이었기 때문에, 응. 수탈할 것이 많은 고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응. 유임 공작을 펴요. 그래서 이거 백에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인사권을 쥐고 있었던 어. 이족판서 심상이라는 사람과 그 사돈지간이었어요. 아, 심상훈하고? 예. 그래서 그 사람 백으로 여기서 계속 처먹으려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익산군수로 발령 받았지만은 고부군수로 새로 부임해온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 심상훈이가 무서워서 딴 사람도 올 생각도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예. 아. 눈치껏 알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발령냈는데도 다들 이런저런 핑계로 부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당신은 프리미엄이 엄청 높은 거니까, 예. 자기도 그거 다 빼쳐먹으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뭉기적거리다가 유임이 됩니까? 예, 유임됩니다. 1894년 1월 9일자로 다시 고부군수로 재발령. 재발령을 받아요. 예. 그 나쁜 놈이. 예. 하! 이제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날 밤으로 모인 거군요. 에서 말목장터에 이제 모여서 아. 다음 날 새벽에 이거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그 됩니다. 그 악랄했던 자기들을 수탈하던 조병갑이 그냥 떠나가 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예. 이놈이 그냥 악랄하게 해쳐보면 유임이 된다는 소식이 확정되니까 농민들이 그냥 분해가지고 그날로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1월 10일 날 여기를 습격하게 되는군요. 예. 그 내면적 스토리가 그런 얘기였구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고한 백성들을 장살하고 터무니없는 만석보 수세득으로 그토록 악랄하게 민중을 수탈했던 조병갑. 민중의 피맺힌 원한의 원흉이었던 조병갑은 여기서 도망간 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완도 옆 고금도로 유배되었으나 몇 년 후 화려하게 복직한다. 그리고 구한말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었다. 뿐만 아니다. 그가 바로 1898년 해월 최시영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한 인물이다.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또 있을까? 해방 후 보도연맹 사건이나 반민 투기의 좌절과도 같은 천륜을 거역하는 끔찍한 사건들의 원형이 이 조병갑이라는 악랄한 악한의 화려한 생존사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태인의 피항정에 가면 놀랍게도 그 뜰에 조병갑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세운 조병갑 부친 조규순의 공덕비가 서있다. 이 영세 불망비의 비각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1천여 냥을 거두어 드렸던 것이다. 그의 이름을 쪼아버린 민중의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그 비석에 남아있다. 지금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흐르는 게 이게 정읍천입니다. 요렇게 앞에 보이는 냇가리. 그래서 요 정읍천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저 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게 태인천이거든요. 그 태인천과 정읍천이 만나는, 그 밑으로, 괜히 쓸데없이 이제 돈 받아 처먹으려고, 수세라는 명목으로 받아 처먹으려고 저기다가 새롭게 만석보 신보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만석보의 이 냇가는 이제 동진강으로 흘러서 그 서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조병갑의 수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은 끊임없는 일제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저기저 지나가는 국도 1호선이 바로 그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진강의 길이는 짧아도 일제 수탈의 가장 기나긴 역사를 담고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돈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고부고수로 조명가가 있어. 너무나도 평민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거둬들였다 이거지. 아, 조병갑이가 저 악랄하게 했어요? 예. 악랄하게 추세를 거둬들였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추세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나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존으로 이제 들었던 이야기지. 그 이상하게. 마을 앞에서, 대동물 앞에 그 소나무 숲에서, 전체 시도했다. 실제 연설을. 소모임을 지금 생각하면은 소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을 갖고 그 절차는 잘 모르는데 그 후에 이 말목 창태는 그 당시 면으로 치고는 그 5일장이 썼습니다. 5일장을 써서 여기서 많은 그 면민들이 자기 썼을 때 전봉준 장께서 여기서 유세를 했습니다. 아, 연설을 네. 크게 하셨구만. 전봉준 저희 장군께서 저희가 그 구조를 알아듣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농민들의 모든 그 세금을 호텔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갖는다. 그 애로 여기서 한 1km만 넘어가면 나무 다리가 있는데 나무 다리만 넘어가더라도 세금을 받았다. 갑오 민중항쟁을 너무 농민이라는 계층성에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봉준도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리킨 훈장 선생님이었고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동학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향반이요, 분홍이요, 엘리트였다. 갑오년의 이 봉기를, 민중의 봉기를 농민이라고 하는 계급에 한정시키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두째 번으로는 너무 그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만 해석하려는 노력도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은 그 동학 접주의 입장보다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민중 운동가의 입장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개혁가, 민중운동가로서의 그런 면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그 구한말의 의병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 그리고 또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포함해서 최근에 5.18 광주 항쟁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러한 그 녹두 장군의 항거로부터 이미 우리 사회는 깊게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민중이 항거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민본 의식의 그 어떤 에너지가 끊임없이 발출하는 그런 어떠한 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러한 한 세기의 역사를 하나의 동질적인 민족주의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선생님, 그 농민혁명 또는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들을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결코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라는 어떠한 계급성으로 한정을 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항상 그 역사 발전 단계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성숙하기 이전 단계의 농민이 주체가 된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역사를 보면 안 되고, 불란서 혁명도 결코 성공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스티오 감옥을 터뜨리고 바스티오 감옥에 쇠사슬을 무너뜨린 거나 만석포를 터뜨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란서 혁명도 거기서 하고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 왕정복고 나폴레온이 황제로 다시 등장하고, 그러면 그게 1세기 2세기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총체적 혁명을 가리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혁명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일시적인 혁명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학이 제시한 인간관이든
지금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혁명의 태제는 영원한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태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세기의 역사를 보고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봐야지. 전봉준이가 무슨 농민과 더불어 무슨 만석보 터뜨렸다가 결국 좌절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엉터리 역사 기술이 어딨냐 그거야. 앉으면은 죽산, 서면은 백산, 가슴이 울렁거린다. 1894년 3월 21일 기울어져가는 국군의 필연적 대세를 감지한 전봉준, 손아중, 김덕명, 김계남 등의 접주들이 통문을 보내어 보국 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전라도 각 고을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니 그것이 그 유명한 백산기포다. 고부 평야에 홀로 솟은 나지막한 동산이기 때문에 높게 보인다. 이곳에 최소한 1만여 명이 집결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그 백산입니까, 여기가? 예. 지금은 그 행정구역상 부안군 백산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가보년 당시에는 고부군. 아, 여기가 고부였군요. 예. 고부였군요. 그러니까는 하도 여기서 새까맣게 사방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주 여기가 하얗게 휘덮여가지고 백산이고, 전부 앉으면 죽창을 들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 가지들만 보이니까 죽산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야, 백산 기포를 계기로 동학 민중항쟁은 지역적 밀란의 성격에서 조선의 역사를 뒤흔드는 혁명으로 전환된다. 나는 이게 낮은 산인 줄 알았더니 여기 올라와 보니까 정말 이 백산이 조선의 태산이에요, 여기가. 가보년 3월에 전라도 각 전역에서 농민군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거기서 이제 전봉준 장군을 총대장으로 추대를 하고, 그다음 손아중, 김계남 이 두 분을 총관령으로 추대를 해서 농민군 군대의 대우를 형성하고 또 그들의 대의를 밝히는 창의문을 전봉준 장군이 이곳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곳입니다. 백산에서 기포한 동학 농민군은 정읍의 황토연에서 대첩을 거둔다. 사시봉에 진을 친 동학군은 관군의 야습을 예견하고 본진에 허수아비를 세우고 잠복했다. 동학군을 오합지졸로 과소평가한 관군은 거침없이 본진으로 들어왔다. 관군은 곧 위기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혼비백산한 관군은 지리에도 어두워 지척을 분간 못했다. 관군의 괴멸은 시산혈애를 이루었다. 이곳에는 지금 대첩 기념탑이 우뚝 서 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파랑새라는 이미지는 여기서 역시 그 외세를 말하는 것이고, 녹두장군, 녹두꽃, 녹두밭이라는 건 녹두장군, 그 민중의 희망. 그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것이 청포장수는 그 당시 그야말로 그 외세의 압제에 신음하던, 그리고 또 이 부패한 그 지배세력 관리 밑에서 그 신음하고 분노를 느끼던 어떤 대중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민중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거를 그렇게 잘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항상 가보세 을미적 병신내 먹어버리고 벌써 90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대학 살 때부터 이거를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왜 했던 거라,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가보세, 이게 그, 어년에 우리 그,
동학혁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1894년, 그 다음에 1895년 을미년에 이제 민비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신년 이렇게 되는데, 가보세라는 건 여기서는 그 어떤 역사의 진행, 역사의 개혁,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을미적 이렇게 미적 혁신을 거부하고 뭔가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혁을 거부하고 앉아 있으면은 결국 병신되면 못 간다. 그러니까는 이 시기야말로 가보 을미 병신 이 시기야말로 우리 민족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니 될 아주 중요한 길목이고 찬스다. 위기며 이건 찬스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 사회가 근원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병신돼서 영원히 못 갈 거 아니냐. 1968년 11월 동학혁명투사 송두호의 후손 송기태의 집에서 사발통문이 발견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이 사발통문을 위조문헌이라고 주장했고 많은 국내 학자들이 별 생각 없이 그런 주장을 따르고 있으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단견이다. 역사란 과학적 논증 이전의 것이다. 그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정될 수 없는 진실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이 사발통문이 입증하는 중요한 사실은 고부 민중거사가 우발적 감정 폭발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인 혁명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사발통문은 고부 관하 습격보다 2달 전에 이미 비밀 결사 조직이 성립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 행동 강령에는 매우 혁명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는 고부성을 격파하고 고부군수 조병갑을 효소한다. 두 번째는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자. 무장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수에게 아부해가지고 인민을 괴롭힌 현관놀이 아전들도 함께 처단하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가장 이 혁명적인 의미를 담았는데 전주영을 함락시키고 경사로 즉 서울로 직행하자. 이 문제는 고부 일개 면의 문제가 아니라 일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모순이 바로 중앙에 있다, 봉건 정부에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사발통문이 만들어진 이 마을의 이름은 원래 죽산, 우리말로 대매라 불렀다. 그런데 이 마을의 길을 걷기 위해 일본 사람들이 주산이라고 창지 개명을 해버렸다. 여기가 주산 마을에? 예. 옛날 이름은 뭐야, 옛날에? 옛날 이름 이게 주산이요. 옛날에가 뭐 죽산이었다며? 대매라고 그러고. 그 새끼들인가 악랄한 인간이고 때려 죽여버릴 때 분이 안 풀리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 새끼들이 뭐 인간이고 얼마나 단수 같더란티. 나는 그때는 이만이 어렸을 때고 우리 팔의 우회원들은 다 당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끌어다가 지랄 빼먹고 여기 농사 지으려면 싹 가져가 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그대로 지푸라고 엮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거기다가 건물 막 칼쿠로 긁어서 안 됐어. 거기다 나라 한가면이나 모질에게 넣으면 그래야 먹고 살지. 창대질에서 다 수석거리 다 뺏어가고 그 지랄한 거 그 자식들이 그 도둑놈의 새끼들이. 맞아, 도둑놈의 새끼. 승렬의 자식들이 이거 자식들이. 이러한 민중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은 물리적으로 조선 왕조의 명을 혁파하는 데는 실패했다. 작전 실패 때문도 아니요, 혁명군의 사기가 꺾인 때문도 아니었다. 오로지 압도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일본군의 총뿌리 때문이었다. 연발기관총을 손에 쥔 일본군 한 명이 화승총과 죽창을 걸머진 동학군 1000명을 상대하는 것도 식은 죽먹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은 정예로운 정규군이었고 동학군은 훈련 없는 아마추어의 의병이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서울로 진격하려면 지리적으로 반드시 공주를 거쳐야 했다. 논산에서 만난 전봉준과 손병희가 꿈꾸었던 것은 공주 감영의 점령이었다. 공주만 점령하면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듯 했을 것이다.
전봉주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공주 가명 산저하고 하를 대하야 지리가 형승한 고로 차지를 우근거하야 고수함을 모한즉. 그러나 공주를 함락하려면 우금치라는 험준하고도 움푹 패인 고개를 넘어야 했다. 일본군은 물밀듯 올라오는 동학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금치곡의 정상에 강고한 진을 구축해놓고 있었다. 만약에 여기서 농민군이 이 우금치를 넘었더라면, 그리고 공주 가명을 점령하고 후방을 완전히 공고히 해가지고 서울 진격까지 성공을 했더라면, 그건 정말 그 불란서 혁명 이상의 실질적인 혁명이 됐던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다만 이제 일본군이나 청국군의 개입은 틀림없이 이제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었겠는가. 서울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숙제. 그러나 최소한 일본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고, 그렇죠. 뭔가 그 당시 국제 역학을 이제 활용해서 뭔가 밸런스를 취해가면서 그래도 주체는 상실하지 않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역사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와. 이야, 여기가 그 한마는 우금치 고개구만.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기서 올라와다 또 그냥 죽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또 죽고, 여기가 쫙 시야가 다 튀게 보였다는데, 여기가. 이쪽에 시야들이 툭 터져가지고 거의 농민군들의 움직임들을 주시하면서 다 볼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기관총 같은 거나 소총뿐만 아니라 기관총 같은 거, 대포 같은 것들로 이미 그 탄착점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공방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관군들 기록에 보면은 도대체 농민들이 죽어도 올라오니까 도대체 그 의리, 그 담력, 그런 게 도대체 그 원천이 뭐냐, 그 궁금할 정도로 농민군들의 기세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쏴서 보통 훈련받은 군인들 경우는 누가 앞에서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전진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일반 훈련받지 못한 이런 민병들 같은 경우는 누가 앞에서 한 사람 죽으면 겁나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40-50차례 밀고 땡기는 접전을 하는 것은 농민들의 그 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우금치 언덕은 여태까지 한 번도 화면에 공개된 적이 없는 원 우금치 언덕이다. 위령탑이 현행 신장로 변에 서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동학군이 실제로 피 흘린 곳은 바로 이곳이다. 이 지역 전체에는 자그만치 30만 명에 가까운 동학군이 집결했다. 전봉준이 직접 지휘한 정예부대만 해도 1만여 명. 여러 차례 접전 후 점검해보니 겨우 살아남은 자 500여 명. 이 땅에 스민 이 수십만 동학군의 선열은 우리 민족사에 과연 어떠한 족적을 남겼을까? 천지는 핏빛으로 물들고 태양은 붉게 타오르네. 우금치의 함성 산천인들 노르소며 님 찾아 삼천리 그님은 간데없고 시천주 정령들의 깃발만 나붙긴다. 어두운 사형 집행실로 끌려갈 때 전봉주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종로 내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가는 사람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가할진데 어찌 컴컴한 적굴 속에서 아면이 죽이는가. 무당분이 오셔가지고 저기서 구술했는데
굿을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고 계속 산대를 잡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불떠면. 예.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 원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그분들의 원혼을 달래기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산대 붙잡고 그냥 울기만 하다가. 네, 그냥 1시간 정도 가량을 그냥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예전에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참 농민전쟁 때도 수많은 그 억울한 민초들이 이제 죽었고 농민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난리통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죽고 그 이후로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한 근현대사 100년 과정 속에 엄청나게 억울한 죽음이 많았다. 3.1운동 때도 일제시대 독립운동 만주에서 하다가다 돌아가신 분들, 해방 후에 그 참 새나라를 만들겠다고 싸우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또 빨치산들, 민주화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지금 이 제자리를 못 찾고 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의 농민군 영령들이 하여튼 그 무수한 영령들이 한을 못 풀고 지금 떠돌고 있다는.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모든 근대사의 억울한 죽음들을 달래는 민족의 대굿, 민족의 대씻김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 같은 것들이 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통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조금 더 인간다운 삶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굿일 수도 있고, 뭐 좀 다양한 의미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겠죠. 동학민중항쟁의 비극은 우금치에서 끝나지 않았다. 갑오년 겨울 일본군은 동학 농민군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순천성 내에 운거하면서 영호남 지역의 폐정을 개혁했던 영호 도해소의 대토벌 작전을 전개한다. 영호 도해소의 지도자는 김덕명 휘하의 대접주로서 김계남의 오른팔 노릇을 한 김인대였다. 그들은 호남 지역에서 끝까지 항쟁하였다. 일본군은 진주 하동으로부터 포위망을 좁혀 영호 도해소의 농민군을 섬멸하려 했다. 광양, 순천, 여수 지역에서 엄청난 숫자의 농민군이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이곳 섬진교 다리가 보이는 하동 송림, 바로 이곳에서 진주로 진출했던 농민군이 무기의 열쇠로 일본군과 관군에 밀려 미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었다. 물론 이때는 다리가 없었다. 그 한많은 섬진강에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은 사람만 3,000명이 넘었다. 이때 농민군을 섬멸했던 관군의 리더가 바로 그 유명한 지석영, 종두법을 우리나라에 전한 위대한 과학자로서 칭송받는 그 지석영이었다. 토포사 지석영에게는 동학민중은 적이었고 일본군은 아군이었다. 이것이 바로 구한말 지식인이 이해한 역사라는 것이었다. 영호 도해소의 대접주 김인대는 1894년 12월 7일 광양에서 효수되었다. 그와 함께 수적주, 유아덕 이하 200여 명이 차례로 효수되거나 총살되었다. 바로 그 현장이 광양 시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닐고 있는 유당공원이다. 백운산 자락 광양의 섬거마을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어구정자에 동학정이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붙어있다. 얼마 전 같으면 동학관계의 사실이라면 모두 숨기려 할 텐데 참 격세지감이 든다. 안녕하세요.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 우리 조부 때 남에서 왔는데 아마 연대로 따지면 지금부터서 한 110년 남아들 겁니다. 110년 여기 사셨구나. 예. 여기 옛날에 그러면 그 동학군이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종결됐다는 그런 얘기도 아시겠네? 예, 근데 우리가 안 봐놓으니까, 잘 모르겠지만도, 들음에 의하면은, 아마 여기에서 종결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자들이 와가서, 그러니까 우병들 말이죠. 소탕작전, 막바지가 아마 여기서, 그때 사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군요. 예, 그래서 저 가면은, 동네 똠 이름 있어요. 가장고라고 있어요. 그래, 거기다 가장을 다 했다. 그래, 이름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그때 가장골. 하도 사람 많이 죽여서, 예. 그 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산골 이름도 가장골이구만. 예, 가장골이요. 그리고 그때 명단 얘기 좀 해주세요. 명단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그 명단은 아마 진상 면사무소나, 섬거마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동학의 명맥이 마지막 섬광을 발했다는 사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처형된 사람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적주 김가비는 참수, 포살된 자 27인, 그 중에는 동몽, 즉 어린애도 포함되어 있다. 동학은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동학은 결코 실패한 혁명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내가 섬거마을 경로당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또다시 일제시대라는 참혹한 세월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식량 공수를 못 내면은 애놈들 병영들 미리 살린다고 공수를 싹 받아갔습니다. 대동아 전쟁이 그때 당시 끝이 났으니까 다행이지. 3년만 더 끄시면 한민족은 이 땅에 하나도 못 살아난다. 자, 시베리아 볼판으로 싹 다 끌고 가버리고 일본 놈 앞제비에 선놈 요놈들만 몇 놈 아마 대한민국의 드문드문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 자체도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비참했죠. 경기 물음성 계산하야 마음속에 갈가지 멜레있던 거 우리 산의 밤내는 물물가를 동포들을 일간이 새롭는다 대홍세단계로 전화 만들고 나팔 울음 피었다 연애